안녕하세요. 오승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론 제1강 용어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사용할 개념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면 수학의 구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구단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계산을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구구단을 여러분이 열심히 외워서 완전히 체득화가 돼서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아마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용어 정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첫 번째, 품사의 개념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품사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품사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품사는 왜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을. 그러면 품사의 사전적 정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어들을 공통된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렵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쉽게. 어찌 보면 좀 엉뚱하지만 자, 품사 뭘로 끝납니까? 사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원칙. 앞으로 제가 품사를 물어보면 사자로 끝난다. 한번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가 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핵심 사품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잘하시게 됐을 때 문장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이 네 개로 다 끝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뭘로 끝납니까? 예, 전부 다 사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네 개의 품사 외에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감탄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개를 여러분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합의 8품사라고 배우게 되는데 역시 보시면 전부 다 뭘로 끝납니까? 예, 우리는 사자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개의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수업은 여러분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를 안다는 전제하에 저는 지금부터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있잖아요. 단어를 딱 봤는데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기본적인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외워야 될까? 품사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품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집에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친구랑 전화 통화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품사를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쓰고 평상시에는 영어를 안 쓰잖아요. 여러분이 품사를 모르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내신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신을 받고자 하는 자, 반드시 품사를 외워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그 옆에 있는 단어의 품사를 꼭 같이 외우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용어 정리 두 번째는 문장 성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뭘 했죠? 품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했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앞으로 제가 품사를 물어보면 사자로 끝난다.
두 번째,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제발 품사를 좀 외워라. 그게 저의 부탁이었죠. 그럼 두 번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품사가 사자로 끝나면 문장 성분은 뭘로 끝나겠습니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자로 끝나게 됩니다. 어자. 자,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지금 4개를 썼습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자로 끝납니다. 그러면 진짜 문장 성분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품사는 사자로 끝났는데 원래 사전학적 정의는 단어를 공통된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이 가지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품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이거 역시.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질 때까지 당분간은 문장 성분은 뭘로 끝난다? 어자로 끝난다. 이 주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subject입니다. 수어는 verb고요. 목적어는 object. 보어는 complement.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앞으로 영어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일일이 이런 걸 다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어는 S로 통일하겠습니다. 수어는 V로 통일하고요. 목적어는 O, 그리고 보어는 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4개를 필수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수. 아까 품사에도 핵심 4품사가 있었듯이 문장 성분에도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이 4가지를 우리는 필수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이것도 역시 어자로 끝나고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modifier.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식어를 am이라고 표시하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수식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별표를 한 100개를 쳐도 됩니다. 바로 생략입니다. 무조건 빼버리세요. 무조건.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하면 빼지 못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그거 일일이 다 구분하면 영어 공부 못합니다. 우리는 좀 당분간은 3분설이 아니라 2분설로 가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 그래야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접근하기가. 자, 다시 갑시다. 수식어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략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 부사. 대부분의 부사는 ly로 끝납니다. 세 번째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시간 관련 표현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today, tomorrow, yesterday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뺄 수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식어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생략. 그리고 수식어의 종류는 뭐가 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시간 관련 표현. 분명히 저는 이 4가지를 필수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수식어.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제가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긴 문장을 썼습니다. 몇 정식일까요? 네, 여러분은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형식을 안 배웠거든요. 1강이 용어 정리고요. 이 용어 정리를 배우고 나면 이 용어들을 가지고 제가 제2강 아마 문장의 형식을 수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배우시면 돼요. 알죠? 형식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는 거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가볍게 보세요.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이 문장이 몇 형식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한 번도 형식을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다 5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장이 기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식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먼저 보시고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품사를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to가 바로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어디로? 그러면 얘가 바로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The airport, 공항. 사물의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 한다? 생략한다. 두 번째, happily. ly로 끝나는 건 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날라가죠. 부사. 세 번째, 이건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 관련,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yesterday, 어제. 이것도 날라갑니다. 어때요? 다 날라가죠. 그럼 남아있는 문장이 뭐밖에 없습니까? Jack went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본론은 뭐냐면 잭이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공항으로? 어디로? 집으로? 이런 거는 이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꾸미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쁘게 갔는지 화나게 갔는지 그것도 문장을 꾸미는 거고요. 언제 갔다? 어제 갔다? 오늘 갔다? 이것도 본론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 뭐밖에 없다? 네, 주어, 동사로 말이 돼서 얘를 우리가 1형식이라고 나중에 2강에서 배우게 됩니다. 2강에서 배웁니다.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되는 걸 나중에 1형식이라고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잭이 있는데 잭의 품사와 잭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아까 품사는 무조건 뭘로 끝난다? 사자로. 문장 성분은 뭘로 끝난다? 어자로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잭의 품사는 뭡니까? 사물의 또는 사람의 이름이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또는 어떠한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사. 그래서 우리는 얘의 품사는 뭐다? 명사입니다. 근데 문장 성분은 뭡니까? 문장 맨 앞에서 동사의 주체가 되고 있죠. 문장의 주체. 우리는 문장의 주체를 주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이 뭔가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자, 여기서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비유를. 여러분은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저한테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들과는 또래의 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으로 가면 부모님의 귀한 자식들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다른 신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러하다. 네, 이게 바로 문장 성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품사의 문장 내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론 용어 정리 세 번째, 품사의 문장 내 역할 또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수업하는 용어 정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이거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고 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 이 도표가 왜 중요했는지는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비유를. 본질론이죠. 비유를 들어보면 저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첫날에 수업을 하기 전에 뭔가 좀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요. 음료수도 사주고요. 과자도 사줍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애들도 분명히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갔죠. 자, 다음 시간이 또 됐습니다. 다음 날 왔는데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영화도 보여주고요. 또 다시 수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재밌어요. 물론. 하지만 이 아이는 집에 가면서 아마 고개를 갸웃거릴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떠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분명히 부모님에게 말할 겁니다. 엄마, 그 학원 있잖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수업을 안 해. 선생님은 좋은데 수업을 안 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는 분명히 학원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썩습니다. 학생의 본질은 뭡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죠. 그러면 선생님, 강사의 본질은 뭡니까? 일단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보다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더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까 핵심 4품사를 얘기하면서 이 4가지의 품사가 제일 중요하고 웬만한 문장은 이것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 4품사가 뭐였습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에도 본질이 있어요. 형용사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고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어떠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우리는 이 4개를 뭐라고 합니까? 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거의 다 전부 다 뭘로 끝납니까? 어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얘를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떠한 유기적 관계로 결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사. 제가 여러분 등을 톡 하고 건드리면서 명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바로 주먹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구누구야 명사의 본질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맞아야 돼요. 그냥 튀어나와야 됩니다. 명사? 주먹보. 바로 명사의 본질은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직 실감이 안 되실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사의 본질은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 목적어 2개가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어쨌거나 목적어잖아요. 어쨌거나 목적어입니다. 이걸 분류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는 게 있어서 일단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능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뺄 수 없다는 거고요. 보조기능이라는 것은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갑시다. 지겨워도 다시 갑니다. 명사, 뭐가 떠오른다? 네,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그럼 2번째 보겠습니다. 동사. 여러분이 동사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다? 수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보조기능 보세요. 보조기능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동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밖에 없다? 수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품사를 물어볼 때는 사자로 끝나니까 동사, 문장 성분을 물어볼 때는 어자로 끝나야 되니까 수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동사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수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 2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어 동사, 동사 그냥 다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동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수어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수어와 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주어 동사, 주어 수어 이렇게 다 섞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세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주기능이 보고요, 보조기능이 명사 수식입니다. 옛날에 나온 책들을 보면 이 보호를 서술적이라고 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 수식을 한정적이라고 말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요. 서술적이라고 말한 거나 보호나 같은 뜻. 한정적인 것과 명사 수식은 같은 뜻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명사를 꾸민답니다. 명사를 꾸민다. 명사를 꾸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호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명사 수식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두 개를 합쳐서 명사의 본질은 주목보, 형용사의 본질은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요? 명사를 꾸민다. 명사를 꾸민다. 자, 마지막으로 부사 볼까요? 부사는 주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수식어를 말씀드리면서 수식어가 나오면 무조건 생략해라. 수식어의 종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1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 뭐였습니까? 부사. 주로 ly로 끝난다. 세 번째가 시간 관련 표현 아니었나요? 그러면서 무조건 뭐해라? 생략해라. 그러니까 부사 자체는 주기능이 없으니까 무조건 생략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보조기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사 빼고 나머지를 꾸민다. 아까 제가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형용사밖에 없다.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명사를 뺀 나머지는 뭐가 꾸민다? 전부 다 부사가 꾸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사 빼고 나머지가 뭐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명사 빼고 나머지. 동사, 형용사, 그리고 같은 부사, 그리고 문장이 있겠죠. 문장이.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꾸미는 게 뭐다? 바로 동사입니다. 대부분의 부사는 뭘 꾸미게끔 되어 있습니까? 동사를 꾸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를. 자, 어쨌거나 우리는 품사의 문장 내 역할을 통해서 핵심 사품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저는 그 기능을 아까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사. 뭐가 떠오릅니까? 네,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 형용사.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명사를 꾸민다.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라면 명사를 뺀 나머지는 뭐가 꾸민다? 네, 바로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동사죠. 동사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가 쫙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의 무게중심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동사. 동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오직 하나. 수락.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는 수어와 동사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함께 쓰고 있습니다. 동사, 수어 동사, 수어,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사가 꾸민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론 용어 정리 네 번째, 영어의 수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제가 수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도표를 알아봤는데요. 거기에서 형용사의 본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꾸민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약해보면 영어의 수식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가 꾸민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론 용어 정리 네 번째, 영어의 수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방금 제가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도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질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형용사의 본질, 형용사가 영어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명사를 꾸미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가 꾸민다.
그러면 영어의 수식 구조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형용사는 오직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 뭐 별표로 테두리를 쳐도 됩니다. 형용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The tall man. 그 키 큰 남자가 is kind. 친절해. 예, 굉장히 짧은 지문이고요. 이 문장에는 지금 형용사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tall이라는 형용사와 kind라는 형용사. 일단 저는 여러분이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를 봤는데 저는 tall이 kind가 형용사라는 걸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기초적인 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형용사라는 걸 안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all이 뭘 꾸미는지 볼까요? 키 큰 남자, 친절한 남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man은요, 남자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는 반드시 뭘 꾸민다? 예, 명사를 꾸미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쪽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분명히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형용사의 주기능을 보호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생략할 수 없고, 보조기능을 명사수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생략해도 된다. 기억나셨죠?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형용사 중에 어떤 것이 빠져도 문장이 깨지지 않습니까? 해볼까요? to를 빼보겠습니다. The man is kind죠. 그 남자는 친절해. 말 됩니다. 여러분이 kind를 빼보겠습니다. 그 키 큰 남자가 있잖아. 예, 뭔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문장이 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뭔가 보충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kind를 빼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이 to는 빼도 말이 됩니다. 얘가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보조기능, 뭐가 되겠습니까? 명사 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얘는 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호라고 부르는 거죠. 보호. 옛날은 뭐 서술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술적. 왜냐하면 비동사는 자체적인 어떤 해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랑 붙어서 같이 동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동사를 수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중에 문장의 형식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빼도 되니까 보조기능, 얘는 빼면 안 되니까 주기능. 그냥 요 정도 맛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요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아까 1번 뭐를 수식할 수 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두 번째,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 세 번째,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장을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 여러분, 부사가 영어로 뭔지 압니까? adverb입니다. 여러분이 add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verb는 뭡니까? 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향해서 달려간다? 동사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부사라는 adverb가. 그래서 결론은 있잖아요. 이 넷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 꾸미는 겁니까? 예, 동사를 꾸미는 겁니다.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 ran slowly. 자, 제가 일부러 ly로 끝나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대부분이 부사가 ly로 끝나지만
예, ly로 안 끝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천천히 부사는 무조건 생략해도 되죠? 천천히 급니까? 천천히 달렸답니까? 천천히 달렸다. 우리는 동사를 꾸미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slow는 형용사입니다. very는 부사거든요. 자, 부사는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해도 되죠. 부사는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을. 자, 그러면 그는 매우 느립니다. 매우 느립니다. 그럼 이때 부사가 뭘 꾸민다? 매우 느린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형용사는 무조건 뭐 꾸민다고 했어요? 명사. 그럼 얘는 뭘 꾸립니까? 그는 느리다. 이때 나오는 slow는 he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형식할 때 자세히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사 수식. 그는 got up, 일어났습니다. too early,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to도 부사고요. early도 부사입니다. got up, 일어나다라는 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일찍 일어났다. 이 부사는 뭘 꾸민다? 예, 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그럼 이 부사는 너무 일어났다, 너무 일찍. 이때는 부사가 예, 부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부사는 같은 부사를 꾸밀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 문장을 가지고는 어떠한 감정도 전달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happily. 행복하게도 다시 만났다. 이때는 지금 이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는 반드시 여기 뭐를 찍는다? 콤마를 찍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례.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콤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예, 영어에 있잖아요. 일의 예외도 없이 콤마 앞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부사가 나오게끔 모든 영어는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사에서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수식 구조 이원화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목적어의 종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론 용어 정리 다섯 번째입니다. 목적어의 종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품사나 문장 성분이나 품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왜냐라고 묻지 않고 그냥 외워야 되는, 그래서 당연하게 누가 묻든 언제 묻든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5번 목적어의 종류나 6번 동사의 종류는 조금 차원의 궤를 달리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고등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의 종류입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영어에는 목적어가 몇 개가 있을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2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대답하죠. 맞아. 그 2개가 뭐야? 라고 물으면 또 대답을 했던 친구들의 대다수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하죠.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학교용이죠.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목적어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내용의 깊이가 있건 없건 일단 고등 영어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 친구가 대답만 하는 것을 들어도 대충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아직 타동사가 뭔지 안 배웠습니다. 하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전치사 뒤에도 무조건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있잖아요. 하나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적어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뭘까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도표를 안 지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목적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2번이 나옵니다. 명사의 주기능의 주목보, 보조기능의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이미 뭐다? 예, 바로 명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전치사의 목적어라면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꼭 명사여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은 내 이름이 왜 오승민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왜 그건지 고민하시나요?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면 왜 고개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문법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문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명사밖에 없고 얘도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타동사 뒤에는 명사가 안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안 나오면 이 문장은 가짜인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고전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는 조금 고급지게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주변에서 목적어가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당당하게 2개라고 얘기하시고요. 종류를 물어보면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 꼭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조론 용어 정리 6번째,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목적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답하는 친구들은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답하지 않고 간목, 직목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학교 내신을 하는 친구들은 동사의 종류가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3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비동사, 두 번째가 조동사, 세 번째가 일반 동사라고 아마 답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3개를 아울러서 다르게 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동사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첫 번째 타동사가 있고 두 번째 자동사가 있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타동사라는 건 뭐냐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죠. 근데 동사가 100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타동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전체의 80에서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사는 전체에서 10에서 20%, 굉장히 자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동사를 외워야 될까요? 타동사를 외워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적은 자동사를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자동사들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 거짓말을 요만큼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쓰는 자동사들만 달달달달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동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어를 처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접근하시면 안 되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 자동사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go, 가고, come, 오고요. live, 살고, die, 죽는다. 가장 기초적인 자동사들. 그 다음에 stay, 머무르다, remain, 머무르다, 상태를 유지하다, arrive, 도착하다, wait, 기다리다,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그리고 walk는 걷다, talk는 말하다,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last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마지막의란 뜻이지만 얘가 동사로 쓰일 때는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happen, 사건이 벌어지다. 동의어가 정말 많지 않아요? 동의어가?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자동사는 얘입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여러분이 일단 이것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타동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타동사로. 제가 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른이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한 3살? 3살이라고 합시다. 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론 불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불을 잘못 다루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3살짜리 아이가 불이 있는데 불로 막 걸어가요. 그러면서 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잖아, 너 들어봐. 불은 네가 잘 다루면 좋은 거고 잘못 다루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이 아이는 그냥 불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말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불은 나쁜 겁니다. 불은 나쁜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복잡하고 완벽하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무식해도 기존 문법의 설명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부끄러움을 무시하고 계속 떠들어야 말이 늘듯이 구조나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완벽한 걸 하려고 하다 보면 다 틀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2분법, 내가 잘하고 나면 3분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2분법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칠판에 쓴 이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당분간은 전부 다 타동사, 얘는 자동사. 이렇게 2분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예문을 썼습니다.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틀렸고요. 얘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물어요. 이 예문이 왜 틀렸니? 라고 얘기하면 일단 대부분은 그냥 어색해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또 묻습니다. 야, 그래? 그럼 어색해 틀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도 맞춥니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여기에 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인이. 그럼 내가 묻지? 왜? 라고 물으면 얘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뭐 보입니까? live라는 단어 보입니까? live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뒤에 뭐를 받을 수 없다? 목적어인 명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면 자동사는 절대로 명사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다시 도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있잖아요. 명사의 주기능 보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 보조기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바로 전치사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동사는 명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사가 명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써라? 예,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를 받는 겁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럼 밑에 예문 봅시다. met은 만나다라는 미세 과거형입니다.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돼요. 의사, 명사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형식할 때 나중에 배웁니다. 그렇지만 미리 맛만 보여드릴게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가 주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잭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니까 잭과 의사 선생님은 다릅니다. 달라요?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랑 다를 때 학교에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예, 목적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맛만 보세요. 이 내용은 예, 구조론 제2강 예, 문장의 형식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강 꼭 예, 여러분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근데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동사는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외워라. 여기 써놨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예, 무조건 얘들 빼고는 전부 다 타동사다. 이렇게 외우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틀려? 그럼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하지만 80%는 맞을 거예요. 80%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하다 보면 재미가 들게 되고요.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럴 때 어려운 걸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은 쉽게 갑시다. 네, 구조론 제1강 용어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을 가지고 2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끝까지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이 구조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건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쓸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적용되는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문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알 건데 일단은 굉장히 쉬운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맨 처음 쉬운 단어에 관련된 예문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능에 나왔던 또는 고등학교에 나왔던 예문, 이렇게 난이도별로 예문들이 계속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능력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기본 단계, 중급 단계, 그리고 제일 어려운 고등 수능 단계 차이점이 뭐다? 예, 단어의 난이도밖에 없어요.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를. 지금 저희 본원에서는 이 수업이 보통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수업은 20년 동안 진행이 됐던 수업이고 모든 역대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 똑같이 들었던 수업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결과는 수강 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3개월이 지나면 가장 기본 단계였던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3 단계까지가 모든 게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적용되는 개념을 쉬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1500에서 2000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그 단어와 이 구조의 내용이 결합돼서 여러분은 바로 고등 내용을 들으셔도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이 과정을 거쳐갔던 거죠. 이 과정을.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 모든 촬영을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꼭 함께 동참하셔서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역대 많은 선배들이 얘기했던 이 구조론이 무엇인지 꼭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동사의 종류 2개, 자동사와 타동사 기억나시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계속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 궁금합니다. 만약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와 또 모든 스태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